몇 가지 채소를 팔고 있는 김 씨는 어린 아들 준혁이 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시장을 누비거나 때로는 길거리 한쪽에 좌판을 펴놓고 물건을 팔았다. 준혁은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모자 단둘이 사는 관계로 준혁이는 학교가 끝나면 집에서 홀로 기다리질 못하고 엄마 옆에서 장사가 끝날 때까지 같이 있었다.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준혁은 거무칙칙하게 얼굴색이 변했고 손은 거칠어졌다. 옷도 변변치 못해 학교에 가서 많은 놀림을 당하고 있었다. 어린 마음에 가난이 준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다. 가난한 모자는 공휴일도 없이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장사를 했으나 손에 들어오는 돈은 몇 푼 되지 않았다. 곤궁한 살림살이에 밥이나마 풍족하게 못 먹여 준혁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았다. 그것이 김 씨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다. 김 씨 역시 관절염이 치매의 약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인근 주민들은 그런 모자가 불쌍해서 가끔씩 쌀이나 먹거리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사는 집은 방 한 칸에 새들어 사는데 겨울에는 난방 보일러가 망가져 걸레가 꽁꽁 얼어버리는 방 안에서 살았다. 한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간신히 버티며 살아야만 했다. 지독한 가난에 지친 모자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었다. 김 씨는 자식을 데리고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다. 그런 그들의 삶에 뜻하지 않은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어느 해 늦가을 해질녘이었다. 엄마, 저기 강아지 좀 봐. 준혁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다리를 움츠린 채 낑낑거리고 있었다. 윤기 없는 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녀석은 잔뜩 겁먹은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김 씨는 안쓰러운 마음에 강아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녀석의 앞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다. 어쩌다 다쳤을까? 모자는 강아지. 주인이 어디 있을까 기다려봤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손수레를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할 때에도 강아지 때문에 자리를 못 떴다. 다쳐서 누가 강아지를 버린 건 아닌가 생각도 해봤다. 김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물로 녀석의 몸을 닦아주고 헝겊으로 분목을 대주었다. 준혁은 밤새도록 강아지 곁을 지키며 쓰다듬었고 김 씨는 따뜻한 우유를 조금씩 먹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아지의 신음소리는 잦아들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동네 문방구에서 하얀 종이를 몇 장 사왔다. 서툰 솜씨로 강아지의 특징을 적고 연락처를 남긴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 곳곳에 붙였다. 혹시나 주인이 나타날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였다.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은 없었다. 그 사이 준혁은 강아지에게 복실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녀석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복실이의 꼬리는 준혁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살랑거렸고 준혁의 웃음소리는 낡은 집 안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엄마, 복실이 우리 그냥 키우면 안 돼? 어느 날 저녁 준혁은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복실이 없이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듯. 준혁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김 씨 마음도 복잡했다. 작은 생명에게 정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의 강아지까지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준혁아, 엄마도 복실이랑 같이 있으면 좋지만 혹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 해. 싫어. 안 돌려줄 거야. 복실이는 이제 우리 강아지란 말이야. 준혁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며칠 후 김 씨는 결심한 듯 조용히 말했다. 준혁아,
복실이를 좋은 곳에 보내주자. 애견돌 보미센터에 가면 복실이를 더 잘 돌봐주실 거야. 우리 형편에는 강아지에게 좋은 음식을 해줄 수도 없잖아. 그 말을 들은 준혁은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빔씨가 행상을 나간 사이 준혁은 복실이를 데리고 집 뒤뜰의 낡은 창고에 숨겼다. 어머니가 돌아와 복실이를 찾았지만 준혁은 끝까지 모르는 척했다. 김씨는 혹시나 복실이가 집을 나갔을까 걱정하며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복실이는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준혁은 학교가 파하고 엄마한테 가는 도중에 어떤 할머니가 강아지를 찾고 있는 것을 봤다. 백발의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강아지 사진을 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준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혹시 강아지 잃어버리셨어요? 그래. 너 이 강아지 본 일이 있었니? 준혁은 사진에 있는 복실이를 보고 깜짝 놀랬다. 속으로는 할머니 강아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지만 겉으로는 모른 척 가만히 있었다. 할머니는 실망해서 다른 곳으로 강아지를 찾으러 걸어갔다. 준혁은 할머니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다. 거짓말로 할머니를 속였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사실대로 말해야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러질 못했다. 복실이를 잃고 싶지 않았다. 자기가 아니면 복실이는 불쌍해질 것으로 생각했다. 준혁은 강아지 숨겨둔 헛간으로 가봤다. 복실이는 그곳에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준혁이 다가가자 꼬리를 살짝 흔들려 반겼다.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서 걸을 수가 없었다. 준혁이 복실이를 품에 안고 아까 할머니를 만났던 곳으로 가보았다. 할머니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복실이를 돌려주는 게 바른 생활하는 어린이였다. 자신이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을 무척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사실대로 말했다. 복실이가 눈앞에 보이자 김씨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디 잃어버려 무언 일이 있을까 걱정했었다. 김씨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찾아 시장 쪽으로 가봤다. 인근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할머니의 모습은 없었다. 모자는 하는 수 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준혁은 당장 강아지를 곁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김씨는 안타까웠다. 최근에 몸이 안 좋아 병치레를 하였던 할머니는 누군가 강아지 주인을 찾는다고 얼핏 듣기는 했다. 그래 그 전단지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붙어 있는 곳이 없었다. 돈이 궁한 김씨가 풀을 넉넉하게 사질 못하고 전단지 가장자리에만 발랐기 때문에 비바람에 금세 떨어져 나간 것이었다. 강아지가 살아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어느 날 김씨는 학교로부터 학부모 회의에 참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무슨 일이 있어나 싶어 준혁에게 물어봤다. 준혁이는 최근 강아지한테 정신이 팔려 다른 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는 아들을 바라보며 김씨는 혹시 준비물을 게을리해서 보내 그럴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오후 장사는 일찍 마치고 학교에 가봤다. 학부모 회의라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줄 알았더니 달랑 김씨 혼자였다. 준혁이 담임 선생님이 김씨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준혁이 어머님, 이렇게 오시라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준혁이가 학교 공부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김씨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김씨에게 자세히 상황을 얘기해 주었다. 우선 학교에 와서 공부할 마음이 없이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고요. 학급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준혁을 따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준혁이는 별말 하지 않았나요? 처음 듣는 말이었다. 준혁이 반아이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다.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해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도다 생각하고 있었던 김 씨였다. 어머님, 혹시 준혁이가 학교에서 얘들한테 맞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지요? 네, 없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맞은 일이 있었나요? 담임 선생님은 당황해서 말을 얼버무렸다. 아니에요. 어린 얘들이 뭣도 모르고 싸울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근데 싸웠다기보다는 장난삼아 노는 정도였어요. 혹시라도 준혁이가 괜히 어머님께 걱정될 말을 한 건 아닌가 해서요. 김 씨는 느낌이 이상했다. 자신이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고 어찌 눈치조차 없겠나. 선생님이 뭔가 자신에게 확인해 보려고 오늘 불렀구나 생각했다. 김 씨는 준혁이 학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맞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아마 선생님은 김 씨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나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을 때 담임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봤다. 다른 부모들 같았으면 자신의 자식들이 맞았다는 소리만으로도 진정해야 한다느니 피해자 학생을 야단쳐야 한다느니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을 것이다. 김 씨도 그런 사정들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때 교감 선생님이라고 다가왔다. 준혁이 어머님이시지요? 준혁이가 학교 생활에 문제가 많아서 우리 선생님이 걱정이 많습니다. 어머니도 애 준비물이라든지 잘 챙겨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요. 같은 반 애들이 준혁이 때문에 불편한 일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변변치 못해 자식을 잘 가르치질 못했습니다. 애들과 잘 지내게 제가 타이르겠습니다. 그러자 교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에게 한쪽 눈을 찡긋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김 씨는 일방적으로 훈시를 듣는 시간을 한참 보내고서야 학교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장사를 일찍 접기도 하고 또 준혁에게 할 말도 있어서 김 씨는 저녁을 일찍 차렸다. 저녁상이라고 매일 먹는 김치에 계란 후라이, 된장찌개였다. 간식으로 피자나 치킨을 사다 준 일이 희미했다. 한창 잘 먹이고 자라야 할 나이에 부모를 잘못 만나 자식에게 미안할 뿐이었다. 그래도 매일 똑같은 반찬을 먹어도 싫은 소리, 투정하는 소리 한 번도 내지 않는 자식이었다. 어쩌다 돼지고기라도 사서 구워주면 늘 엄마 먼저 먹으라고 하는 아들이었다. 준혁아, 학교에서 애들하고 잘 못 지내니? 선생님이 걱정을 하시더라. 그 말에 준혁은 밥을 먹다가 말고 고개를 쳐들지 못했다. 왜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어? 엄마는 알고 있어야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쓰지.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 나를 왕따 했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먼저 시비를 붙었어. 그래서 밀길래 나도 한번 밀었어. 그랬더니 애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어 나를 때렸어.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마 마음 아플까봐. 그리고 엄마가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김 씨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엄마가 알아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잘 아는 아들이었다. 그러니 얘기라면 뭘 하겠나. 어린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조차 힘든 자신의 처지가 너무 딱했다. 엄마가 자기 때문에 우는 줄 알고 준혁이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학교에서 잘할게. 선생님한테도 더 잘할 거야. 응, 울지 마. 김 씨는 이럴수록 준혁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더 말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마음이 더욱 애리고 쓰렸다.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더 험한 일들을 당하게 하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엄마, 내가 크면 우리 집도 잘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커서 일 많이 해서 엄마는 일 안 해도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그럼 준혁이가 어른이 되면 우리도 부자처럼 살 수 있을 거야. 준혁이는 똑똑하잖아. 그 말이 끝나자 준혁이는 등 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강아지를 돌아다 보며 킥킥거렸다. 준혁아, 강아지가 그렇게 좋아. 응, 너무 귀여워. 복실이는 내 친구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말하는 자식을 바라보며 김 씨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준혁이는 자신을 무조건 좋아하는 강아지를 친구로 삼은 거라고. 나중에 헤어지는 아픔은 어쩔 수 없더라도 당장은 복실이 때문에 준혁이가 행복해지는 게 너무 좋았다. 엄마인 자신이 줄 수 없는 행복감을 강아지가 주고 있는 것이었다. 하루는 준혁이 강아지를 데리고 엄마에게 가는 도중에 저번에 할머니를 또 만나게 되었다. 할머니를 본 순간 무의식적으로 강아지를 뒤로 돌렸지만 입으로는 할머니를 불렀다. 그 할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왔다. 그때 준혁이 안고 있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할머니는 목 놓아 울었다. 아이고, 복실아. 어디 있다가 이제야 보냐? 여기 다리는 왜 그러냐? 복실이가 다쳐서 엄마가 치료해 줬어요. 다쳐. 왜? 모르겠어요. 다쳐서 집에 데려왔어요. 병원에 가봤냐? 아니요.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 고맙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할머니는 얼른 강아지를 고쳐 안고는 택시를 잡으러 길거리로 나갔다. 그러다 돌아서서 물었다. 오, 네 이름이 뭐냐? 어디 살아? 저는 준혁이고요. 저기 골목길 꺾어진 곳이 우리 집이에요. 그렇구나, 고맙다. 준혁은 강아지가 사라졌지만 한편으론 할머니가 좋아하는 걸 보고 기분이 울적하진 않았다. 어느 날 김 씨는 야채를 다듬어 장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머리가 백발인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준혁이네 집이 여기요? 네, 제 아들이 준혁인데요. 제대로 왔네. 그런데 어쩐 일로? 아, 준혁이가 강아지를 찾아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감사는 무슨, 저희 준혁이가 한동안 강아지 때문에 행복했으니 저희가 고맙지요. 아니, 그런데 장사하시나 봐요. 여기 이 채소들 다 파는 겁니까? 네, 골목 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채소를 좀 사고 싶은데. 여기 산나물도 있네. 잘 됐어. 이거 전부 얼마요? 김 씨는 깜짝 놀랬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은 것 같아 다시 물었다. 이걸 다 사신다고요? 이 많은 걸 뭐 하시게?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 처지까지 생각하면 장사하겠소? 너무 많아서. 내 반찬에서 주변에도 좀 주고 그럴 테니 이걸 끌고 우리 집으로 좀 갑시다. 그렇게 해서 김 씨는 손수레를 끌고 그 할머니가 안내하는 쪽으로 갔다. 큰 길을 따라 좀 걸었더니 커다란 대문집이 보였다. 오다 가다 김 씨도 여러 번 봤던 집이었다. 평소 저런 집에는 누가 살기에 저렇게 집이 클까 궁금했던 집이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할머니 혼자 계신지 아무도 없었다. 자녀분들은 다 일 나가셨는가 봐요? 우리 애들, 큰애는 미국 가서 결혼해서 살고 있지.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얼른 다른 얘기를 했다. 하루에 한 번씩 일하는 아주머니가 와서 집안 정리해놓고 식사할 거 준비 좀 해주고 그래. 그럼 할머니 혼자서 사시는 거네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긴. 늙은이한테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 집안은 잘 정돈된 정원이 있었다. 한 곳에는 아주 작은 텃밭도 있었다. 손수레에서 채소를 다 끌어내고 짐을 현관 앞으로 쌓아두었다. 할머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짐은 여기다 놓으면 되겠어요? 그냥 가면 안 되지. 들어와요. 음료수라도 한 잔하고. 아닙니다. 그런데 복실이는 아니 강아지는 어디에? 우리 복실이 이름을 어떻게 알아수? 우리 애가 복실이라고 지었거든요. 세상에. 원래 이름이 복실이었다고. 네. 우연도 참. 복실이 같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주스 한 잔을 내왔다. 그리고는 봉투 하나를 주었다. 어리둥절한 김 씨에게 할머니는 반강제적으로 봉투를 쥐어줬다. 자,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요. 우리 복실이 잘 치료해 주어 고마워요. 병원에서 잘 치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뒷다리 하나 못 쓸 뻔했다고 해요. 쑥스러워진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가끔 놀러 와요. 준혁이 보고 복실이 보러 오라고 해요. 내 매일 집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럼. 김 씨는 뭔 큰 신세나 진 듯이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을 나왔다. 너무 거창한 집안에 오래 있는 게 어색했다. 준혁이 그때 집에 도착했다. 할머니가 해준 말을 전했더니 지금 당장 가봐야겠다고 하기에 말렸다. 나중에 가라고. 오늘은 엄마가 갔다 왔으니까 다음에 나가고 했다. 준혁은 복실이가 잘 있다는 말에 안심이 되었다. 이틀 못 봤더니 무척 보고 싶어졌다. 내일은 분명히 가봐야겠다고 엄마한테 약속을 받았다. 다음 날 준혁이는 할머니 댁으로 복실이를 만나러 갔다. 강아지는 준혁이를 보더니 꼬리를 마구 흔들어 대며 좋아라 했다. 복실이가 나보다 준혁이를 더 좋아하는가 봐. 저리 좋은가 배를 까고 누운 것 봐. 할머니 복실이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왜 너보다 더 많을까 봐. 아니요. 복실이도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을까 봐요. 차 한 잔을 마시고 집안을 잠시 둘러보던 김 씨는 어떤 사진 앞에 서 있었다. 그 사진은 남편과 아들과 딸애가 다 함께 찍은 거지. 아주 오래된 거야. 색깔이 누렇게 바랬네요. 따님은 어디에 계세요? 할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눈물이 글썽해졌다. 우리 딸만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난다오. 어릴 때 잃어버렸어. 내가 잠깐 딴 눈을 파는 사이에 잃어버렸지. 30년도 넘었다오. 네. 그랬었군요. 어디 살아계시겠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소. 사람만 있다는 걸 알아도 여한이 없겠는데. 그 얘기를 듣던 김 씨도 괜히 눈물이 나왔다. 마치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만 같았다. 물론 할머니 집안 얘기니 무슨 상관도 없겠지만 같은 마음이라 이해가 충분히 갔다.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좀 더 놀다 가도 되지? 아니야. 집에서 가서 숙제해야지. 엄마는 장사 나가야 해. 김 씨는 서둘러 준혁이 손을 끌었다. 애가 강아지 때문에 숙제할 생각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좀 놀라고 하지. 애들은 공부보다 많이 노는 게 건강에 좋아요. 공부는 할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더라고.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공부 잘 안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부터 열심히 하더군. 그래서 서울대 갔잖아.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좋은 대학 나오셨네요. 김 씨는 자신의 아들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했다. 그랬다면 지금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빌고 싶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준혁의 집을 찾아왔다. 준혁의 엄마는 오늘 장사를 나가지 않았다. 요즘 연락이 없길래 뭔 일이 있는가 찾아왔어. 장사는 안 나갔어? 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습니다. 몸이 재산인데 몸 관리 잘해야지. 집에서 만든 삼계탕인데 따뜻할 테니 지금 먹어보지. 감사합니다. 괜히 걱정 끼쳐드린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준혁이는 학교에 갔나 보네. 준혁이라도 놀러 오라고 하지. 패 끼치는 것 같아서. 패는 무슨 패? 나 혼자 있는 것도 적적하니 놀러 오면 나야 더 좋지. 김 씨는 할머니의 배려에 눈물이 났다. 외롭게 살다 보니 누구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운 형편이었다. 다정다감한 할머니의 손길이 몹시 고마웠다. 그런 김 씨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할머니의 김 씨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다. 삼계탕을 따뜻하게 먹어야 좋아요. 얼른 들어보지. 김 씨는 할머니가 가져온 삼계탕을 먹었다. 무슨 맛인지 입맛에 붙었다. 오랜 집밥을 먹는 느낌이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할머니 또한 가슴이 저려왔다. 딸이 살아있으면 저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준혁이만한 손주도 있었을 것이고 죽기 전의 소원이라며 지금 저 사람이 친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늘에 빌었다. 할머니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가구도 없고 비키니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빈 초래도 너무 없어 보였다. 할머니의 시선이 사진틀 속의 작은 사진 한 장에 꽂혔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바라봤다. 빛바랜 흑백 사진은 아련한 옛날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사진은 누구래요? 그거는 제가 중학교 입학 때 찍은 사진입니다. 남은 사진이라고는 그것하고 애아빠와 함께 찍은 게 전부예요. 할머니는 사진 속의 김 씨를 찬찬히 바라봤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단발머리가 아니라 댕기머리였다면 잃어버린 딸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비슷했다. 살아오면서 남의 많은 사진들을 관심 있게 보는 습관이 있었다. 한 가닥 끈아풀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진들 중에서 이 사진이 제일 애틋해 보였다. 왠지 자신의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들었다. 학창 시절에 엄청 미인이셨네. 그동안 세파에 시달려서 많이 변한 거군. 젊었을 때야 누구나 다 예쁘지요. 젊은 것 하나만으로도 예쁜 것이니. 그렇지. 젊음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움이지. 늙으면 모든 게 허망해져. 그때 마침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 씨는 가슴이 뜨끔했다. 또 뭔 일이 생긴 건가 두려웠다. 가슴이 벌렁거려 손이 떨렸다. 준혁이가 애들과 싸워서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조금 갈라져 병원에서 새 판을 봉합했단다. 김 씨는 순간 핸드폰을 놓쳤다. 천장이 노랗게 보였다. 뭔 일이 있어? 애가 다쳤다는 말 같은데. 네, 준혁이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왔대요. 김 씨는 허겁지겁 밖으로 나와 학교로 갔다. 할머니는 덩달아 초조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김 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김 씨는 학교 양호실에 누워있는 준혁을 봤다. 이 입술이 퉁퉁 부었고 위십술에 드레싱을 하고 있었다. 괜찮니? 아프겠구나. 말하지 말고 그냥 있어.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준혁 어머님 놀라셨지요?
준혁이가 반 애들하고 놀다가 싸움이 벌어졌나 봐요. 그중 한 애랑 부딪혀 상처가 생겼다고 합니다. 김 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다. 그런 모습을 쳐다보는 준혁은 눈물이 글썽거렸다. 자기 때문에 엄마가 또 학교에 불려와 면목이 없었다. 애들끼리 장난이 심해지다 보면 순간적으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코피 날 때도 많고 다 그러면서 자라는 거지요. 준혁이도 앞으로는 더 조심할 테고. 김 씨는 궁금한 게 많았지만 입 다물고 있었다. 자꾸 얘기해봐야 준혁이 입장만 불편해질 것 같았다. 그래도 가해자 측은 학교에 오지도 않았는지 그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었다. 상대 학생은 다치진 않았나요? 네. 괜찮은데 부모님이 바쁘다 보니 학교에 못 나왔어요. 나중에 전화를 드릴 거세요. 그때 양호실 밖에 서 있던 할머니가 불쑥 들어왔다.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는 따졌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해 학생 부모는 학교에 부르지도 않고 피해를 입은 준혁이 엄마만 불러서 충고를 주는 겁니까? 담임 선생님은 물론 준혁이와 엄마 김 씨도 엄청 놀랬다. 할머니가 나설 줄은 상상도 못했다. 비록 할머니였지만 지금까지 알던 이웃집 할머니가 아니었다. 어떤 위엄과 기품이 있었고 말은 엄중하게 들렸다. 김 씨는 민망한 듯 하면서도 한편으론 든든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누구신지 준혁이 할머님인가요? 그렇소. 내가 준혁이 할머니요. 담임 선생님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엉거주춤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교장 선생님이든 교감 선생님이든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세요. 네. 교장 선생님을요? 왜요? 그분들이 나서면 뭔 문제 됩니까? 이런 불미한 일을 교장 선생님이 모른 채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지요. 당장 불러오세요. 담임 선생님이 난감해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할머니로부터 느껴지는 아우라가 간단치 않았다. 순간적으로 뭔가 있구나 싶은 담임 선생님은 후다닥 교장 선생님에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가해 학생 두 학부모에게도 호출을 보냈다. 한편 양호실에서는 할머니가 준혁이를 토닥거리며 김 씨를 안심시켜 주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준혁이한테 해가 안 되게 할게. 그때서야 김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혹시라도 할머니 때문에 일이 커져서 준혁이 감당 못할 사태로 이어질까 걱정된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할머니는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장 선생님이 먼저 할머니를 만나 교장실로 모시고 들어갔다. 얼마 후 가해 학생 학부모들도 도착했다. 모두 교장실에 합석했다. 모두 자리에 앉자 교장 선생님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가해 학생 측 한 엄마가 다짜고짜 따지듯 말했다. 피해를 입은 게 준혁이라고 하지만 사실 같은 반 애들이 준혁이를 싫어한대요. 냄새가 나고 애들끼지 잘 어울리지 않아서 불편한 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애도 싸움 같은 거 안 하는 애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준혁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해요. 다른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학교에서 준혁이는 많은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아이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 아이 하나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나요? 교장 선생님이 얼른 말을 가로챘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잘못했냐 하는 것. 이전에 애가 다쳤으니까 학교 입장에선 준혁이 어머님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때 할머니는 가해 학생 측에 대해 한마디 말했다. 아까 양호실에서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가해 학생 측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거구나, 가해 학생 측은 부르지도 않고, 무조건 피해 학생에게만 입 다물게 하려는 학교 측의 태도에 실망이 많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난감했다. 여기 이길순 여사님은 우리 학교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신 분으로 재단 이사시기도 합니다. 그의 김 씨는 물론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이름이었다. 제가 기부 좀 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집안이 가난하다고 학생을 천파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인이 평등하다는 걸 학교이기에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본분을 잃어버린 것에 깊이 반성합니다. 기세가 등등하던 가해 학생 측 부모들 역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할머니, 아니 이길순 여사의 말은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기 때문이었다. 누구보다 담임 선생님은 얼굴이 벌겋게 돼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이길순 여사는 한마디 덧붙였다. 이 학교 재단 이사장님과 각별한 우위가 있어. 이번엔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기부 여부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에 대한 결정권은 순전히 여기 준혁이 엄마에게 달려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길순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 준혁이 엄마 사진을 생각하고 있었다. 김 씨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 그 사진 속 김 씨는 누군가를 닮았다. 처음 볼 때 순간적으로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인상은 강렬히 박혀 꿈에까지 나타났었다. 그렇게 낯익은 사진을 생전 처음이었다. 그토록 깊은 인상을 남기 영상은 난생 처음이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애틋함이 있었다. 어느 공휴일, 이길순 여사는 김 씨에게 연락해 준혁이와 놀러와 달라고 했다. 갈비찜을 해두었으니 와서 같이 먹자고 했다. 이길순 여사는 상을 차려놓고 잠시 옛날 사진 앨범 한 권을 끄집어내었다. 그 속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줄을 이루게 꽂혀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가족들의 다양한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그 속에 유일하게 딸의 사진만 없었다. 이 있기는 산태 돌사진이 한 장이 전부였다. 자라면서 찍었을 사진이 없었다. 회상에 빠져 있는 동안 준혁이 모자가 도착했다. 준혁이는 들어오자 바로 복실이한테 달려갔다. 김 씨는 식탁 한쪽에 놓여있는 앨범을 봤다. 어머, 여사님, 가족 사진이네요. 이길순 여사는 한 장 소개하면서 추억의 페이지를 넘겼다. 딸의 유일한 사진 한 장에서는 울먹거렸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났다. 그 모습에 김 씨 역시 마음이 찡했다. 그런데 이길순 여사가 손에 들고 있는 어린 딸의 사진을 본 김 씨는 유한 감정에 휩싸였다. 뭔가 낯익은 얼굴 같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 기억은 나지 않는데 막연히 익숙한 얼굴. 순간 김 씨는 등 뒤로 오싹함을 느꼈다. 동시에 이길순 여사와 눈이 마주쳤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동시에 말이 나왔다. 혹시 그렇다. 서로 쳐다봤을 때 그 느낌이 온전히 살아 돌아왔다.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김 씨는 갑자기 잊혀진 기억들이 조각조각 튀어 올라왔다. 제가 길을 잃은 곳은 놀이동산이에요. 엄마의 손을 어떻게 된 건지 놓쳤어요. 엄마를 막 찾아다녔어요. 우는 게 전부였지만 분명히 놀이동산과 엄마의 손이 생각난 것이다.
이길순 여사는 벌떡 일어섰다. 맞아. 놀이동산이었어. 두 사람은 손부터 잡았다. 눈물이 앞을 가려 서로 쳐다봐도 제대로 보이질 않았다. 그러고 보니 이길순 여사의 젊었을 때 사진과 김 씨의 중학생 때 사진이 너무 닮았다는 걸 이제서 알게 되었다. 이길순 여사는 다음 날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변호사에게 조치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도 길고 잔혹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두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지금까지 내가 이뤄놓은 모든 건 니들을 위한 것이다. 이제 고생은 그만해도 된다. 강아지가 두 사람의 만남을 거들어 준 것이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